안녕하세요. 2020년 9월 3일 목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삶을 만드는 최고의 실행서 하루 30분 책 쓰기가 만드는 기적 이은대 작가의 책 쓰기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들어가는 글. 나는 쓰는 사람입니다. 책을 쓰는 본질은 사람에 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에 공감한다. 시청률 높은 드라마 대부분 주제가 사랑과 가족인 이유다. 맞아, 나도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기쁠까. 공감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살아갈 힘을 주고 받는다. 삶의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영화나 드라마는 없다. 각자의 삶은 가치 있고 위대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책을 썼다. 책을 읽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이 책을 손에 든 사람들이 한 줄이라도 쓰고 읽으면서 나에게 온 기적 같은 삶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1장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은 가치와 의미를 적었다. 대수롭지 않은 하루는 없다. 쓰지 않은 하루만 있을 뿐. 글로 적으면서 책에 담는 과정에서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잘 썼다는 평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가슴에 닿는다는 말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쓸 거면 나도 얼마든지 쓰겠다. 독자들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2장에서는 글쓰기와 책쓰기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적었다. 조언이라고는 하지만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다. 해서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또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했다. 새벽 시간의 중요성은 3장에 담았다. 늦은 밤이든 이른 아침이든 각자에게 맞는 시간이 있다. 새벽은 어디까지나 내가 선호하는 시간이다.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새벽을 함께 여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은 독자라면 자신만의 시간을 선택하면 되겠다. 어느 시간대가 더 좋다, 굳이 새벽이어야 하는가, 쓸데없는 논쟁이다. 4장에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바닥까지 떨어져 죽음만을 생각했던 내가 책 쓰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고통으로만 생각지 말고 세상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스토리 씨앗으로 엮어낼 기회라 여겨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마지막 장에는 핵심 주제를 담았다.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종류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에 대해 풀어냈다. 책을 쓰려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의지를 단단하게 가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무엇보다 순간적인 충동과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예비 작가들에게 끝까지 쓸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었다. 살기 위해 썼다. 어쩌다 작가가 되었다. 경험을 나눴다. 강연가가 되었다. 상상도 짐작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삶은 달라졌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다. 이 책을 손에 들었다면 아마도 글쓰기나 책쓰기에 관심 있는 독자일 터다. 쓰기를 향한 열망과 타인을 위한 마음이 같고 내면으로의 항해에 기꺼이 동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에게도 책쓰기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는다. 2020년 봄날 간절한 마음으로 이은대. 챕터 1. 일상이 책쓰기다. 1. 할아버지와 케이크. 햇살 좋은 창가에 자리 잡았다. 작은 샌드위치와 우유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트북을 펼쳤다. 강의 시작까지는 2시간의 여유가 있다. 배를 채우고 글을 쓰면서
오후의 여유를 즐겼다. 글 쓰는 사람은 노트북이나 빈 종이를 마주할 때가 가장 기쁘고 설렌다. 물론 백지의 공포도 함께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내 삶에 남을 것인가? 그로 인해 나는 또 얼마나 가슴 벅찰 것인가?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계산대에서는 주문 주고받는 소리가 끊임없다. 눈도 마음도 손끝에 가 있지만 귓가에 스치는 사람들의 소음이 여기가 세상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 유지의 본능이다. 빵집에서 빵을 사는 단순한 행위를 종족 번식과 명을 유지하는 거창한 인류학과 연결짓고 보니 뭐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손이 빨라졌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단어를 붙잡아 백지 위에 옮긴다. 바로 이때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강렬하고도 짜릿한 순간이다. 딸그랑 소리가 제법 길게 울렸다. 대부분 문을 급히 열기 때문에 출입문 종소리는 언제나 딸랑딸랑 철싹거리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꽤 길게 유운을 남겼다. 곁눈질로 슬쩍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허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서고 있었다. 느리지만 당당한 걸음이었다. 마음이 포근해졌다. 걷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할아버지가 빵집을 찾았다는 것은 필시 손주 녀석들을 위함이겠지. 철도 없고 개구쟁이 짓에 여념없을 손주겠지만 노인의 눈에는 세상 더 없을 보석일 터다. 케이크 하나 주시오. 가래가 잔뜩 낀 거친 목소리였다. 온 힘을 다해 한마디씩 뱉어냈다. 지극정성이다. 아무리 귀한 손주라 하지만 굳이 직접 와야 했던 걸까? 돈 몇 푼 쥐어주면서 만난 거 사 먹어라 했어도 될 일을.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부모가 자식 챙기는 정성 못지않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손주를 아끼고 애틋하게 여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역시 핏줄에 대한 강렬한 집착은 어쩔 도리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천은 몇 개나 드릴까요? 다시 집중해 글을 쓰려던 찰나 빵집 직원의 질문이 들렸고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쥐어짜는 노인의 답변이 이어졌다. 88개. 노트북 자판에 올려뒀던 두 손이 힘없이 무릎으로 떨어졌다. 노인이 서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왜일까? 왜 나는 손주라고만 생각했을까? 왜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을까? 머리가 허옇게 센 할아버지가 사는 케이크. 아내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짐작을 왜 털끝만큼도 하지 못했던 걸까? 노인은 한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빵집을 나섰다. 집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할 것이다. 허나 노인의 마음은 집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행복하고 충만할 테지. 케이크를 받아든 아내의 표정, 그 할머니의 푸근한 미소가 그려진다. 다양한 곳을 다니며 여행하고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마주하며 흔치 않은 느낌을 깨우는 것이 글 쓰는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읽었으며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아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이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여행은 여러 곳을 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여러 개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글을 쓰고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찌 이리도 그릇이 닫혀 있을까?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여든 놈은 노 부부의 매력적인 러브스토리를 통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한한 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내 나이 80일 때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사는 예쁜 마음 여전할까 생각해본다. 글을 쓰면 세상이 보인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머릿결도 보이고 지하철에 앉은 남녀의 대화도 들린다. 공원 벤치에 앉은 양복 입은 남자의 뒷모습에서 삶의 무게를 보기도 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집었다 놓는 아주머니 손길에서 팍팍한 현실을 느끼기도 한다. 세상은 딱 보는 만큼만 보이기 마련이다. 쓰고 읽을수록 눈은 커지고 세상은 넓어진다. 책을 쓰는 이유는 내가 보고 들은 세상을 나누고자 함이다. 우물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보다 넓은 세상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가 더 힘을 갖는다. 쓰다 보면 보이고 많이 볼수록 더 잘 쓰게 된다. 펜을 가진 사람의 매력은 세상을 좌우하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삶 자체가 힘겹고 고달픈 이들이 여전하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글 쓰는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다. 오늘도 내 곁을 스치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소중한 글감을 길어 올린다. 이 꿈같은 소리 하고 있네. 2020년에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새해는 꼭 이럴 거예요. 2020년 12월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작년 12월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단어를 말했다. 꿈, 목표, 그리고 다이어리. 새해를 앞둔 이들은 한결같이 들떠 있었다. 말은 빨랐고 얼굴은 상기된 채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맞다, 열정이었다. 아니, 열정이라고 심하게 착각하고 있었다. 뜨거워진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한때 누구 못지않은 착각 속에 살았던 적이 있기에 꼭 짚어주고 싶다. 열정은 뜨거움이 아니다. 지속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진념과 끈기, 그리고 매일 실천하는 힘. 결과는 두 번째 문제다. 지치지 않는 힘,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패기. 이런 것들이 진짜 열정이다. 꿈과 목표는 중요하다.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무조건 부딪히는 것보다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마땅한 이해가 내비게이션이다. 목적지를 정확히 입력하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 정확히 길을 안내한다.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는 것뿐. 문제는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다. 아무리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도 출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가다가 멈춰도 헛물이다. 꿈과 목표는 핸들 붙잡고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만 의미가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고 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허공에다 활을 쏘는 것과 같다는 등 꿈과 목표에 관한 중요성이 유행처럼 번졌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루게 되고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며 강조한다. 지나쳤다. 꿈과 목표만 가지면 무엇이든 다 이룰 것처럼 받아들였다. 꿈과 목표 세우는데 에너지를 몽땅 들이붓고 있다. 시험 계획표 작성을 끝내면 마치 공부가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독서 모임 좋다고 하니까 책을 읽지 않고 모임만 나간다. 미라클 모닝은 시계 사진을 찍어 카톡에 올리는 희한한 기적을 만들었다. 독서는 하지 않고 책 사진만 찍는다. 운동은 하지 않고 살 빠진다는 약만 먹는다. 본질과 껍데기를 구분해야 한다. 방바닥에 누워 내비게이션 들고 종일 목적지 입력해 봐야 서울역까지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없다. 2018년 여름 10명의 공주를 맡아 진행한 적이 있다. 작은 성공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고루 담아 책으로 내고 싶다며 도움을 청해왔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쓰겠다는데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리더와 긴 통화를 했다. 주제를 고민하고 컨셉을 정했다. 이렇게 쓰세요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겠다 싶었다. 이왕 도와줄 거라면 확실하게 하자. 제목과 목차까지 기획했다. 방향과 틀이 정해졌으니 한결 쓰기 수월할 거라 생각했다. 첫 미팅을 마치고 각자 초고를 써서 열흘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두 번째 미팅이 있던 날 초고를 가지고 온 사람은 2명 뿐이었다. 나머지 8명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막혔던 것은 8명의 다이어리와 스마트폰에 초고 완성이라는 메모와 시뻘건 별표와 함께 적혀 있었다는 사실. 선명하고 정확했다. 목표는 하나였다. 꿈도 다르지 않았다. 핑계와 변명은 8개였다. 그럴듯한 말을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하면 망한다.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꿈만 가지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기를.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목표만 세우면 전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풀이하지 않기를. 다이어리 구입과 다이어리 작성을 혼동하지 말기를. 세상 모든 명사는 반드시 동사를 전제한다. 정상은 등산을 전제하고, 골은 슛을 전제하며, 비상은 날개짓을 전제한다. 합격에는 공부가 필요하고, 다이어트에는 운동이 필수이며, 성공에는 노력이 기본이다. 쓰지 않는 작가는 없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다. 지금 당장 글을 쓰는 것. 8년 동안 한 우물만 팠다. 막노동 현장에서 삽질하면서도 쓰기만 고민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3. 대수롭지 않은 순간들이 주는 황홀함. 비가 내렸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펼치지 않았다. 펼칠 힘조차 없었다. 황홀경. 주변 사람들이 뛰기 시작한다. 가방이나 책을 머리 위에 얹고 건물 아래 혹은 지하철 입구로 내달렸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을 크게 뜨지는 못했지만 있는 힘을 다해 쏟아지는 비의 장관을 쳐다보았다. 오래전 그날도 비가 내렸다. 오후 2시쯤인가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몇 번인가 번쩍임이 있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리고는 잠시 후 폭우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금슬금 창가로 향했다. 우리는 모두 입을 닫은 채 창문 밖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린 건 나였다. 두 사람이 더 울긴 했지만 아무도 우리를 향해 뭐라 하지 않았다. 비슷한 심정, 아픈 마음, 후회와 회환, 사무치는 그리움. 그랬다. 비는 퀴퀴한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창살은 바둑판보다 더 오밀조밀하게 엮여 있었다. 손가락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다. 그 틈새로 비를 보았다. 비가 그렇게 땅을 향해 내리꽂는 저돌적인 방울인 줄 처음 알았다. 바닥에 닿는 순간의 마찰음이 그리도 서정적으로 들릴 줄 미처 몰랐다. 비는 소리로 바뀌었다가 다음엔 향기로 나를 괴롭혔다. 흙과 섞인 비의 향이 창을 타고 들어왔다. 그래, 기억났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 바로 이 냄새가 물씬 났었다. 풍경과 소리와 냄새. 창을 뚫고 나가 저 비를 온몸으로 맞고 싶다는 충동이 치밀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늘에서 내린 건 비가 아니라 축복이란 사실을. 누군가 물었다. 맨 처음 그러니까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질문의 의도는 뻔했다. 심정이 어땠는지, 누가 가장 그리웠는지, 글쓰기에 있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누가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삶에 대한 회한은 어느 정도였는지, 뭐 그런 종류의 답변을 기대했겠지. 하지만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의자가 간절했어요. 누울 수 없었다. 엎드릴 수도 없었다. 늘 앉은 상태로 머리를 방바닥에 쳐박고 글을 썼다. 피가 거꾸로 쏠렸다. 10분마다 한 번씩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시뻘개졌다. 손도 저렸다.
나는 그렇게 하루 15시간 글을 썼다. 같지도 않은 글, 2번 읽기 민망할 정도의 낙서를 매일 끄적였다. 글쓰기, 책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느 지역에 가나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블로그나 메일을 통해 만나는 질문도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뭘 어떻게 써? 손으로 쓰는 거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질문.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다. 이걸 대체 어찌 설명해야 하는 건가? 고민 끝에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다. 그냥 쓰세요. 닥치고 쓰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느꼈던 당황스러움 못지않게 어이없는 답변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내 말의 뜻을 헤아려 주었다.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글을 썼던 나는 책상과 의자와 노트북을 가진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가끔은 화를 내기도 했다. 인생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별게 다 시련이고 고난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날 10년도 넘은 구닥다리 노트북을 꺼내 펼치고 책상 앞에 앉았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때의 기쁨과 환희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가끔 글쓰기 싫다거나 게으른 마음이 생길 때면 나는 어김없이 방바닥에 노트를 펼쳐놓고 다시 얼굴을 바닥에 쳐박는다. 피가 거꾸로 쏠리고 팔이 저려오면 다짐한다. 책상에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댄 채 쓸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축복을 발로 차지 말자고. 코로나19라 불리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출입이 조심스럽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자유롭게 여기저기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가 그립다. 잃고 나면 간절해진다.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한다. 더 가지고 더 바라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상이 기적이 아니라면, 일상에서 빛을 찾을 수 없다면,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가 축복이 아니라면 대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4.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인터폰이 울렸다. 아파트 관리실. 땡땡땡 차주 되시죠? 잠깐 내려오셔야겠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가족의 염려를 뒤로하고 서둘러 관리실로 내려갔다. 관리소장을 비롯해 직원들과 경찰 2명까지 작은 모니터 앞에 모여 서 있었다. 그 중에는 관리실 직원이 아닌 듯한 남자도 보였는데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대구 1234, 이 차 소유주 맞죠? 남의 차 긁어놓고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전화를 하든 메모를 붙여놓든 뭐라도 했어야지요.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었다. 대답보다 모니터를 먼저 봤다. 우리 차가 보였다. 주차하는 도중에 옆차를 살짝 긁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어젯밤 나는 늦게 돌아왔다.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했다. 주차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옆차를 긁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모른 척 하지 않았을 거다. 감각이 무뎌졌나 보다. 정중히 사과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수리비를 보상하는 선에서 일을 수습했다. 집으로 올라와 가족에게 간단히 설명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화가 났다. 내 차 앞 유리에는 크고 선명하게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다. 바로 옆에 주차해 두었으니까 나한테 전화만 한 통 했어도 해결 가능한 일이었다. 아니, 같은 아파트 살면서 이웃 간에 무슨 CCTV까지 확인하냐. 내가 차를 부순 것도 아니고 티도 안 날 만큼 살짝 긁힌 것 뿐인데 내 참 어이가 없네. 이거 무슨 뺑소니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실 직원들도 그렇지. 옆에 세우던 차 주인한테 인터폰 한 번씩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을 죄인 잡듯 경찰까지 부르고. 예민해졌다. 경찰만 봐도 몸이 오그라든다. 길에다 침 뱉는 일도 없고 횡단보도도 함부로 건너지 않는다.
피해의식이 있어서인지 점점 더 속이 상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엔 또 다른 일이 생겼다. 급한 볼 일이 생겨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운전석 문을 열려던 찰나 가로로 쭉 긁힌 흔적을 발견했다. 웬 놈이 내 차를 긁고 났네. 잘 걸렸다. 내가 이 새끼를 그냥... 다시 확인했다. 개미 눈물만큼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누군가 긁은 거다. 슬쩍 보면 표시도 나지 않는다.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씩씩거리며 관리실로 향했다.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관리실에서는 경찰까지 불러 다시 CCTV를 확인해야 했고 내 차를 살짝 긁은 차주는 죄인처럼 허리를 굽신거렸다.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일이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내 태도도 한몫했을 테고 1시간 정도 소란 끝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왔다. 확실히 보여주었다. 당한 만큼 돌려준다. 나만 당하고 살지는 않을 테다. TV나 SNS를 통해 갑질의 행태를 종종 본다. 혀를 차고 분노하고 주먹을 쥔다. 그들의 모습은 짐승의 그것에 다름 아니다. 갑질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낮은 곳에 처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억압하는 물적 심적 폭력의 형태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마땅한 사과와 응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합리적인 자유민주 사회의 기본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흠집 때문에 이웃 간에 2번의 소란이 일어났다. 경찰을 부르고 CCTV를 확인하고 법인을 잡아 사과와 배상을 받았다. 정당하고 옳은 일인가? 아니면 갑질인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그 남자가 굳이 관리실을 찾지 않고 옆에 세워둔 차 연락처로 전화부터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아마도 다를 바 없이 사과를 했을 테고 보상도 치렀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바라는 진짜 해피엔딩은 다른 모습이었다. 비록 나는 실수에 비해 훨씬 큰 대가를 치렀지만 내 차가 긁힌 사건에 대해서는 웃으며 넘길 수도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별로 표시도 나지 않는데 내가 그때 일을 치러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 내 차 긁은 사람도 아마 몰랐을 거야. 사과, 보상 이런 거 생각지 말자. 내일 새 차나 해야겠다.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을 낳는다. 이등병 때 당했으면 다른 병장이 되어야 하고 며느리 때 당했으면 다른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생각은 결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동사무소에 가면 요즘 공무원들이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 거야? 화부터 낸다. 어딜 가도 기 펼만한 곳 없으니까 만만한 게 공공시설이고 대기업이다. 약자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 요즘 세상은 사장님들은 전부 나쁜 놈처럼 보인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